사주 명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천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를 알아야 해. 이 22개의 글자만 정확히 외우고 이해해도 사주 기초는 반 이상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오늘은 그 첫 번째 갑목부터 공부해보자. 갑은 원래 적의 공격을 막는 단단한 갑옷을 본떠 만든 글자야. 그래서 갑목은 봄의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큰 나무를 상징해. 곱게 뻗어나가는 강한 생명력,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한 힘을 의미하지. 갑목은 이런 5가지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어. 첫 번째, 음양. 갑목은 양목이야. 양은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에너지야. 갑목은 안에 숨지 않고 밖으로 뻗어 올라가는 힘을 가진 성질이야. 두 번째, 오행. 말할 것도 없이 갑목은 목, 화, 토, 금, 수 중에서 목에 해당하지. 목은 생명과 성장, 확장을 의미해. 특히 갑목은 작은 풀이나 덩굴이 아니라 굵은 기둥나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세 번째, 계절. 갑목은 그냥 봄이 아니야. 초봄, 즉 겨울이 끝나고 처음으로 기운이 솟아나는 시기야.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땅을 뚫고 단단히 자리를 잡는 그런 강한 봄의 시작이 갑목이야. 네 번째, 방위. 갑목은 동쪽을 가리켜.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 새로운 시작, 새 생명의 출발을 의미해. 갑목에 뻗어나가는 힘은 이 동쪽 에너지와 맞닿아 있어. 다섯 번째, 색상. 갑목의 색은 푸른색 또는 연두색이야. 갓 올라오는 새싹의 연두빛 또는 봄의 큰 나무가 가지는 푸른 기운을 떠올리면 돼. 사전에서 갑을 찾아보면 갑옷과 딱딱한 껍질이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갑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자. 갑은 총 5획으로 되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획 한 획 멈추면서 정확히 써야 해. 한 번에 휙 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끊고 또 끊고 그 힘을 글자에 새긴다고 생각하면 돼. 오늘은 천간 10글자 중 첫 번째 갑목을 배워봤어. 단단한 갑옷, 굵은 나무, 초봄의 생명력, 동쪽, 푸른 기운. 이 모든 게 갑목 하나에 다 담겨 있어. 이제 갑목 쓰기 한 번 더 연습해보고 다음 시간엔 을목을 배워보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을목을 시작한다. 을은 원래 꼬인 새싹이나 굽은 덩굴을 본떠 만든 글자야. 그래서 을목은 초봄에 부드럽게 움트는 연약한 새싹, 유연하게 자라나는 식물을 상징해. 단단하고 고든 갑목과는 달리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끈질긴 힘을 품고 있어. 을목은 이렇게 5가지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어. 첫 번째, 음양. 을목은 음이야. 음은 안으로 응축하고 부드럽고 세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갑목이 바깥으로 힘차게 뻗는 나무라면 을목은 조용히 구불구불 자라면서 살아남는 부드러운 힘을 가진 식물이야. 두 번째, 오행. 을목도 오행 중 목이야. 하지만 갑목이 큰 나무라면 을목은 작은 풀, 덩굴, 꽃처럼 섬세하고 부드러운 생명력을 가진 목인 거야. 세 번째, 계절. 을목은 초봄이 아니라 늦봄을 상징해. 갑목이 차가운 겨울에 언 땅을 처음 뚫는 기운이라면 을목은 그 뒤를 이어 따뜻해진 봄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성장하는 식물이야. 네 번째, 방위. 을목 역시 동쪽과 관련 있지만 보다 세밀하게는 동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동남쪽 방향의 성질과 가깝다고 볼 수 있어. 햇살이 점점 강해지는 방향을 따라 자라는 부드러운 생명력이지. 다섯 번째, 색상. 을목의 색은 갑목과 마찬가지로 초록빛, 연한 연두색을 떠올리면 좋아. 부드럽게 피어오르는 봄의 작은 새싹, 꽃을 피우기 직전의 연한 초록을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을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자. 을은 총 1획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이 1획이 아래로 내리고 다시 옆으로 구부러지고 다시 말리듯이 올라가는 복잡한 곡선을 그리고 있어. 처음엔 부드럽게 시작하지만 끝날 때까지 흐름을 놓치지 말고 한 번에 자연스럽게 써야 해. 을목은 글자에서도 굽이굽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품고 있어. 그런데 을목을 공부할 때 하나 주의할 게 있어. 을 글자는 기토 글자와 모양이 비슷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리기 쉬워. 둘 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곡선으로 말려 올라가는 형태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어. 을목은 한 번에 부드럽게 이어 쓰는 글자야.
흐르듯 자연스럽게 굴곡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해. 반면에 기토는 가로획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세로로 내려가서 꺾이고 다시 왼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꺾이는 흐름이 있는 거야. 을목은 풀이나 덩굴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고 기토는 대지처럼 무겁고 단단한 느낌이야. 기억해. 을목은 부드럽게 이어쓰고 기토는 꺾임이 있는 글자라는 것. 헷갈리지 않게 꼭 구분해서 익혀야 해. 오늘은 천간 10글자 중 두 번째 을목을 배워봤어. 구부러진 새싹, 부드러운 덩굴, 늦봄의 따뜻한 기운, 동남쪽으로 뻗어가는 생명력, 연한 초록빛. 이 모든 것이 을목 하나에 다 담겨 있어. 이제 을목 쓰기도 한번 연습해보고 다음 시간엔 병화를 배워보자. 오늘은 그 세 번째 병화를 배워보자. 병은 원래 태양이 밝게 떠오르는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야. 그래서 병화는 가장 뜨겁고 밝고 강렬한 빛을 상징해. 따뜻한 온기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강한 열기로 모든 것을 태우기도 하는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있어. 그런데 병화는 단순히 뜨겁고 밝기만 한 에너지가 아니야. 제대로 다루면 세상을 살리는 따뜻한 빛이 되고 제어하지 못하면 주변을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힘이 되기도 해. 그래서 병화가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의 열정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인생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 병화의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추고 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강해 주변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어. 이런 병화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사주 명리에서 병화가 놓인 의미를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거야. 병화는 이렇게 5가지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어. 첫 번째, 음양. 병화는 양이야. 양은 바깥으로 확장하고 퍼지는 에너지야. 병화는 안에 숨지 않고 뜨겁게 퍼져나가서 세상을 밝히려는 성질을 갖고 있지. 두 번째, 오행. 병화는 오행 중 화야. 화는 빛과 열을 의미해. 특히 병화는 촛불처럼 작은 불이 아니라 태양처럼 크고 광대한 불을 상징해. 세 번째, 계절. 병화는 여름, 그 중에서도 초여름을 나타내. 봄의 생명이 완전히 성장하고 햇빛이 점점 뜨거워지는 시기. 모든 것이 무르익기 시작하는 계절이야. 네 번째, 방위. 병화는 남쪽을 가리켜. 남쪽은 가장 뜨겁고 빛이 강한 방향, 병화의 밝고 강렬한 성질과 정확히 연결돼. 다섯 번째, 색상. 병화의 색은 붉은색이야. 붉게 타오르는 태양 또는 따뜻한 여름 햇살을 떠올리면 돼. 자, 그럼 병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자. 병은 총 5획으로 되어 있어. 중간에 세로획을 정확히 넣어야 병화 특유의 중심을 잡고 바깥으로 퍼지는 에너지가 살아나는 거야. 한 획 한 획 힘을 주어 태양이 빛을 내뿜는 듯한 느낌으로 써야 해. 오늘은 천간 10글자 중 세 번째 병화를 배워봤어. 밝은 태양, 초여름의 강렬한 에너지, 남쪽으로 퍼지는 열기, 붉게 타오르는 빛. 이 모든 것이 병화 하나에 다 담겨 있어. 이제 병화 쓰기도 한번 연습해보고 다음 시간엔 정화를 배워보자. 정은 원래 못을 본떠 만든 글자야. 고대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단단하게 곧게 박힌 못을 형상화한 글자가 바로 정이야. 그래서 정은 곧고 단단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힘을 상징했어. 하지만 사주 명리에서는 정이 화의 기운으로 속하면서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이미지로 확장해서 해석하기 시작했어. 즉, 형태상으로는 못이지만 성질로는 작고 단단한 불씨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정화는 이렇게 작지만 끈질기고 어두운 곳에서도 은은히 빛을 내는 작은 불꽃 같은 에너지를 상징하는 거야. 여기서 잠깐, 같은 불인데도 병화와 정화는 어떻게 다를까? 병화는 태양처럼 모두를 밝히는 크고 강렬한 불이야. 한낮의 햇빛처럼 넓고 크게 퍼지는 에너지지. 반면 정화는 작은 촛불, 별빛처럼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야. 병화가 세상을 환히 밝히는 대낮이라면 정화는 어둠을 밀어내는 작은 불빛인 거야. 그래서 사주를 볼 때도 병화 일간은 대범하고
외향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고 정화 일가는 세밀하고 끈질긴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아. 정화를 5가지 특징으로 분류해 볼게. 첫 번째, 음양으로 구분한다면 정화는 음이야. 음은 안으로 응축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에너지를 가지지. 병화가 퍼지는 불이라면 정화는 응축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불이야. 두 번째, 오행. 정화도 병화처럼 오행 중 화에 속해. 하지만 병화가 거대한 태양이라면 정화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세심하고 부드러운 불꽃이지. 세 번째, 계절. 정화는 여름, 그 중에서도 한여름을 나타내. 한여름은 낮도 밤도 열기가 강하고 정화는 그 속에서도 묵묵히 타오르는 불을 상징해. 네 번째, 방위. 정화도 병화처럼 남쪽을 가리켜. 남쪽은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방향, 정화도 이 남쪽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어. 다섯 번째, 색상. 정화의 색은 붉은색이야. 하지만 병화의 강렬한 붉음과 다르게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붉은빛에 가깝지. 자, 그럼 정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자. 정은 총 2획으로 되어 있어. 가로획을 힘있게 긋고 세로획은 곱게 내려오다가 아래에서 부드럽게 퍼지게 써야 해. 이 글자 안에는 단단한 중심선과 조용히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같이 담겨 있어. 오늘은 천간 10글자 중 4번째 정화를 배워봤어. 단단한 못,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 한여름의 열기, 남쪽의 따뜻한 에너지, 섬세하지만 끈질긴 힘. 이 모든 것이 정화 하나에 다 담겨 있어. 이제 정화 쓰기도 한번 연습해보고 다음 시간엔 무토를 배워보자. 오늘은 그 5번째 무토를 공부해보자. 무는 원래 높고 튼튼한 언덕이나 방어용 성벽을 본떠 만든 글자야. 그래서 무토는 넓고 단단한 대지,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상징해. 단순히 흙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떠받치는 대지, 그리고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는 성과 같은 강한 보호 에너지를 품고 있어. 그래서 무토는 포용력, 지탱하는 힘,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무게감을 상징하게 되었어. 무토는 크게 5가지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어. 첫 번째, 음양. 무토는 양이야. 양은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드러내는 에너지야. 무토는 숨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넓게 펼쳐진 대지처럼 크고 무게감 있는 힘이 있어. 두 번째, 오행. 무토는 오행 중 토야. 토는 만물을 품고 길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지. 특히 무토는 작은 흙이 아니라 넓고 높은 언덕이나 큰 산 같은 거대한 대지의 기운인 거야. 세 번째, 계절. 무토는 여름과 가을 사이 늦여름을 나타내지.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모든 에너지가 대지에 모여드는 시기야. 네 번째, 방위. 무토는 중앙을 가리켜. 동서남북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힘을 갖고 있어. 다섯 번째, 색상. 무토의 색은 노란색이야. 익은 곡식과 대지의 색, 늦여름 들판의 황금빛을 떠올리면 돼. 자, 그럼 무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자. 무는 총 5획으로 되어 있어. 가로와 세로를 균형 있게 배치하면서 튼튼하고 단단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야. 글자 자체에서도 무겁고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해. 여기서 잠깐 기초 공부를 할 때 비슷한 글자들이 있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을목과 기토, 무토와 술토가 그런 글자지. 을목과 기토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지? 무토와 술토의 차이점을 알려줄게. 둘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술토는 무토보다 획이 하나 더 있어서 좀 더 복잡해 보이잖아? 이걸 이렇게 외우면 돼. 무토는 큰 성벽이고 성벽 안이 텅 비어 있지만 술토는 그 성벽 안에 개가 숨어서 지키고 있는 거야. 추가된 작은 획을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게 한 마리로 상상해봐. 그러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 이렇게 말야. 오늘은 천간 10글자 중 5번째 무토를 배워봤어. 높은 언덕과 단단한 성벽, 늦여름의 대지, 가운데를 지키는 중심의 힘, 포용하고 버텨내는 무게감. 이 모든 것이 무토 하나에 다 담겨 있어. 이제 무토 쓰기도 한번 연습해보고 다음 시간엔 기토를 배워보자.
오늘은 그 6번째 기토를 배워보자. 기는 원래 밭고랑이나 농지의 일항을 본떠 만든 글자야. 그래서 기토는 사람이 다듬고 가꾼 부드럽고 촉촉한 흙을 상징해. 자연 그대로의 큰 산이나 언덕이 아니라 생명을 길러내기 위해 세밀하게 정비된 땅을 뜻하지. 기토는 크게 5가지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어. 첫 번째, 음양. 기토는 음이야. 음은 안으로 모이고 부드럽고 섬세한 힘을 가지지. 무토가 크고 단단한 힘이라면 기토는 조용히 품어내고 다듬어내는 힘인 거야. 두 번째, 오행. 기토는 오행 중 토야. 모든 생명을 길러내는 흙이지만 특히 기토는 농토처럼 부드럽고 세밀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세 번째, 계절. 기토는 여름과 가을 사이 늦여름을 나타내. 모든 생명이 무르익고 수확을 준비하는 시기에 흙을 상징해. 네 번째, 방위. 기토도 무토와 마찬가지로 중앙을 가리키지. 모든 방향을 품고 균형을 잡아주는 힘인 거야. 다섯 번째, 색상. 기토의 색은 연한 노란색 또는 살짝 어두운 황토색을 떠올리면 돼. 곡식이 자라는 부드러운 논밭의 색깔이야. 자연 그대로 놔둔 흙이 아니라 사람이 땀 흘려 다듬고 가꾼 땅. 이것이 사주명리에서는 생명을 품고 부드럽게 조율하는 힘으로 확장된 거야. 기토는 생명을 길러내고 상황에 맞춰 조율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감싸며 지키는 유연한 힘이지. 같은 흙인데도 무토와 기토는 성질이 달라. 무토는 크고 단단한 산이나 언덕처럼 움직이지 않고 중심을 잡는 힘을 가진다면 반면 기토는 논밭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흙이라서 상황에 맞춰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 무토가 거대한 땅의 무게라면 기토는 생명을 길러내는 부드러운 대지야. 그런데 처음 공부할 때 기토와 을목을 헷갈리기 쉽다는 점,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기억하고 있어? 이전 영상을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테니 다시 설명해 줄게. 두 글자는 아주 비슷하지? 을목은 1획으로 끊지 않고 한 번에 흐르듯 써야 해. 기토는 3획으로 꺾이고 말아 들어가는 구조야. 하나하나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느낌이 있으니까 쓰기 연습할 때 꼭 구별해서 써보는 연습을 해야 해. 오늘은 천간 10글자 중 6번째 기토를 배워봤어. 부드럽게 가꾼 농토, 늦여름의 대지, 중앙에서 균형을 잡는 힘,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부드러운 흙, 이 모든 것이 기토 하나에 다 담겨 있어. 이제 기토 쓰기 한 번 더 연습해보고 다음 시간엔 경금을 배워보자. 경은 원래 단단하게 다듬어진 큰 도끼나 농기구를 본떠 만든 글자야. 그래서 경금은 강하고 단단하게 벼린 쇠붙이, 외부의 힘에도 쉽게 휘지 않는 거친 강철을 상징해. 자연 그대로의 부드러운 쇠가 아니라 단련과 수련을 거쳐 단단하고 강한 힘을 품게 된 금속인 거야. 경금은 크게 5가지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어. 첫 번째, 음양. 경금은 양이야. 양은 드러나고 뻗어나가는 성질이야. 경금은 속에 숨기지 않고 단단한 힘을 밖으로 표출하는 강한 성질이지. 두 번째, 오행. 경금은 오행 중 금이야. 금은 단단함, 날카로움, 결단력을 상징해. 특히 경금은 원석이 아니라 벼려지고 다듬어진 단련된 쇠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 세 번째, 계절. 경금은 가을, 그 중에서도 초가을을 나타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는 시기야. 네 번째, 방위. 경금은 서쪽을 가리켜.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 수확과 정리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방향인 거야. 다섯 번째, 색상. 경금의 색은 흰색 또는 회색이야. 잘 벼러진 칼날의 은빛 또는 가을 들판에 들이운 차가운 빛을 떠올리면 돼. 자, 그럼 경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자. 경은 총 8획으로 되어 있어. 글자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 경은 처음에 농기구처럼 다듬어진 쇠붙이를 상징했어. 거친 쇠를 단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든다는 의미지. 이것이 사주명리에서는 단단하게 갈고 닦은 강한 힘, 결단력, 추진력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으로 확장된 거야. 경금은 쉽게 휘지 않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단련하며 필요한 순간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힘을 품고 있어. 그런데 같은 금이지만 경금과 신금은 성질이 달라. 경금은 크고 거칠지만
단련을 통해 강해진 쇠. 반면 신금은 이미 잘 다듬어진 보석처럼 섬세하고 세밀한 금속인 거야. 경금은 거칠지만 강한 추진력, 신금은 예리하고 세밀한 조정력이 있어. 같은 금이라도 경금은 크고 굳센 힘, 신금은 정밀하고 날카로운 힘으로 구별해야 해. 오늘은 천간 10글자 중 7번째 경금을 배워봤어. 단단히 벼려진 쇠붙이, 초가을의 차가운 기운, 서쪽의 수학 에너지, 그리고 꺾이지 않는 강한 추진력. 이 모든 것이 경금 하나에 다 담겨 있어. 이제 경금 쓰기 한번 연습해보고 다음 시간엔 신금을 배워보자. 오늘은 천간 10글자 중 8번째 신금을 파헤쳐 볼 거야. 준비됐지? 자, 시작한다. 신은 원래 날카로운 바늘이나 정교하게 다듬어진 보석을 본떠 만든 글자야. 그래서 신금은 섬세하고 예리한 금속, 잘 깎인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보석의 기운을 상징해. 신금은 거친 쇠붙이가 아니라 정밀하게 갈고 닦여 완성된 금속의 결정체야. 단단함 속에 부드러운 빛을 품고 날카로움 속에 세심한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지. 신금은 크게 5가지 특징으로 나눠볼 수 있어. 첫 번째, 음양. 신금은 음이야. 음은 내면으로 수렴하고 조용히 빛나는 성질이야. 신금은 겉으로 드러내기보단 속에서 섬세하게 빛을 발하는 조용한 힘을 가졌어. 두 번째, 오행. 신금은 오행 중 금이야. 금은 날카로움, 정밀함, 완성도를 상징하지. 특히 신금은 거친 원석이 아닌 정교하게 다듬어진 보석 같은 금속의 성질을 품고 있어. 세 번째, 계절. 신금은 가을, 그 중에서도 깊은 가을, 그러니까 절기로 보면 백로 무렵을 나타내. 공기가 차갑게 맑아지고 자연이 한 해의 결실을 조용히 정리하는 시기야. 네 번째, 방위. 신금은 서북 쪽을 가리켜. 해가 저물고 모든 게 명료하게 정리되는 방향. 정밀함과 완성의 에너지가 강하지. 다섯 번째, 색상. 신금의 색은 은빛 또는 투명한 백색이야. 잘 닦이는 장신구나 깊은 가을밤의 달빛을 떠올리면 딱 맞아. 자, 이제 신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볼까? 신이라는 글자는 총 7획으로 이루어져 있어. 획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해. 글자 쓰면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해. 신금의 섬세하고 예리한 에너지가 획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며 써봐. 신은 원래 바늘이나 정교한 장신구를 뜻한다고 이미 말했지? 사주 명리에서는 이게 정밀한 판단력, 섬세한 표현력, 그리고 완성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으로 확장됐어. 신금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과 모든 걸 명료하게 정리하는 예리함을 품고 있어. 신금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아. 보석 세공사처럼 모든 걸 세심하게 다듬어서 완성도 있게 내놓지. 잠깐, 같은 금인데 신금과 경금은 어떻게 다를까? 경금은 크고 거친 쇠붙이, 단련을 통해 강한 추진력을 얻은 금속이야. 반면 신금은 이미 완성된 보석, 정교하고 섬세한 빛을 발하는 금속이지. 경금은 거칠지만 단단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에너지라면 신금은 예리하고 세밀한 조정력으로 완성을 추구해. 쉽게 말해 경금은 큰 칼이라면 신금은 정밀한 바늘이야. 같은 금이라도 쓰임새와 성질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 오늘은 천간 10글자 중 8번째 신금을 배워봤어. 신금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글자 쓰기도 연습해보고 너만의 섬세한 빛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지 고민해봐. 다음 시간엔 천간 9번째 임수를 배워볼게. 그때까지 신금의 예리한 에너지 잊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써보자. 오늘은 천간 10글자 중 9번째 임수를 파헤쳐 볼 거야. 준비됐지? 자, 뛰어들자. 임은 원래 넓게 흐르는 큰 강이나 바다를 본떠 만든 글자야. 그래서 임수는 거침없이 흘러가는 강물, 모든 걸 품고 끝없이 확장하는 바다의 기운을 상징해. 임수는 잔잔한 호수나 샘물이 아니야. 드넓고 깊은 물, 자유롭게 흐르며 세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에너지지. 큰 강이 산과 들을 가로질러 바다로 향하듯 임수는 막힘없이 뻗어나가는 생명력을 품고 있어.
임수를 크게 5가지 특징으로 나눠볼게. 첫 번째, 음양. 임수는 양이야. 양은 확장하고 뻗어나가는 성질이야. 임수는 내면에 가두지 않고 넓고 자유롭게 흐르며 세상과 연결되는 힘을 가졌어. 두 번째, 오행. 임수는 오행 중 수야. 수는 지혜, 유연함, 생명력을 상징해. 특히 임수는 작은 물줄기가 아닌 큰 강이나 바다처럼 끝없는 포용력과 흐름을 품고 있지. 세 번째, 계절. 임수는 겨울, 그 중에서도 한겨울을 나타내. 모든 게 얼어붙은 듯 차갑지만 그 아래 깊은 생명력이 잠들어 있는 시기야. 네 번째, 방위. 임수는 북쪽을 가리켜. 북쪽은 추위와 고요의 방향, 깊은 지혜와 내면의 힘이 모이는 곳이야. 다섯 번째, 색상. 임수의 색은 검은색이야. 심해의 고요한 푸른빛이나 겨울밤 하늘의 깊은 어둠을 떠올리면 딱 맞아. 자, 이제 임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배워보자. 임은 총 4획으로 이뤄져 있어. 획 하나하나가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느낌으로 써야 해. 글자 쓰면서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리듬을 느껴봐. 임수의 자유롭고 포용적인 에너지가 획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임은 원래 넓은 강이나 바다를 뜻했다고 이미 말했지? 모든 걸 품고 흐르며 어디든 자유롭게 나아가는 물의 이미지를 담고 있지. 사주 명리에서는 이게 지혜, 유연함, 포용력을 상징하는 수의 기운으로 확장됐어. 임수는 쉽게 멈추지 않는 흐름, 어떤 장애물도 돌아가며 나아가는 유연함, 그리고 세상을 넓게 아우르는 큰 포부를 품고 있는 거야. 임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강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막히지 않고 길을 찾아 나아가. 작은 틀에 갇히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며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야. 오늘은 천간 10글자 중 9번째 임수를 배워봤어. 드넓게 흐르는 강물, 한겨울의 깊은 생명력, 북쪽의 고요한 지혜, 그리고 자유로운 포용의 힘. 이 모든 게 임수 하나에 담겨 있어. 임수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글자 쓰기도 연습해보고 너만의 큰 흐름을 어떻게 세상에 펼칠지 상상해봐. 다음 시간엔 천간 마지막 개수를 배워볼게. 마지막으로 임수 다시 한번 써보자. 개는 원래 이슬이나 안개, 잔잔한 샘물을 본떠 만든 글자야. 그래서 개수는 부드럽게 스며드는 이슬방울, 고요히 흐르는 샘물의 기운을 상징해. 개수는 거대한 강이나 바다가 아니야. 작고 섬세한 물, 모든 걸 조용히 적시며 생명을 키우는 에너지지. 새벽녘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개수는 은은하지만 깊은 생명력을 품고 있어. 개수를 크게 5가지 특징으로 나눠볼게. 첫 번째, 음양. 개수는 음이야. 음은 내면으로 수렴하고 조용히 빛나는 성질이야. 개수는 겉으로 드러내기보단 부드럽게 스며들며 세상을 적시는 힘을 가졌어. 두 번째, 오행. 개수는 오행 중 수야. 수는 지혜, 유연함, 생명력을 상징해. 특히 개수는 큰 물결이 아닌 이슬이나 샘물처럼 섬세하고 정화된 물의 성질을 품고 있지. 세 번째, 계절. 개수는 겨울, 그 중에서도 늦겨울을 나타내. 추위가 한풀 꺾이고 새 생명이 싹틀 준비를 하는 고요한 시기야. 네 번째, 방위. 개수는 북쪽을 가리켜. 북쪽은 깊은 고요와 내면의 지혜가 모이는 방향, 생명의 씨앗이 잠자는 곳이야. 다섯 번째, 색상. 개수의 색은 검은색이야. 새벽녘 이슬에 스며든 깊은 밤의 어둠, 혹은 고요한 샘물 속에 잠긴 차가운 검은 빛을 떠올리면 딱 맞아. 자, 이제 개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배워보자. 개는 총 9획으로 이뤄져 있어. 획 하나하나가 이슬처럼 부드럽고 섬세하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써야 해. 글자 쓰면서 물방울이 스며들듯 조용한 리듬을 느껴봐. 개수의 섬세하고 정화된 에너지가 획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사주 명리에서는 개수의 의미가 지혜, 정화, 내적 성찰을 상징하는 수의 기운으로 확장됐어. 개수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섬세함, 어떤 환경에도 스며드는 유연함, 그리고 내면의 깊은 통찰을 품고 있어. 개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새벽 이슬처럼 작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주변을 변화시켜. 겉으론 조용해도 속으론 세상을 맑게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잠깐, 같은 수인데 개수와 직전에 배운 임수는 어떻게 다를까? 임수는 드넓은 강이나 바다, 거침없이 흐르는 확장의 에너지야. 반면 개수는 이슬이나 샘물, 조용히 스며드는 섬세한 에너지지.
임수가 큰 물결로 세상을 품고 나아간다면 개수는 작은 물방울로 생명을 정화하고 키워. 임수는 자유로운 흐름과 큰 포부에 집중하지만 개수는 내적 성찰과 섬세한 조화에 주목해. 같은 물이라도 성질과 쓰임새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해. 오늘은 천간 10글자 중 마지막 개수를 배워봤어. 부드럽게 스며드는 이슬방울, 늦겨울의 고요한 생명력, 북쪽의 맑은 지혜, 그리고 섬세한 정화의 힘. 이 모든 게 개수 하나에 담겨 있어. 만일 네가 개수일간이라면 너만의 섬세한 빛으로 세상을 어떻게 적실지 고민해봐. 이로써 천간 10글자를 모두 배웠어. 다음 시간엔 지지 12글자로 넘어가 볼게. 그럼 개수 다시 한번 써보면서 마무리하자. 오늘 12개 지지 아주 쉽고 확실하게 알려줄게. 천간 10글자 다 외웠지? 진짜 잘했어. 근데 사주의 반쪽짜리 공부는 이제 끝나가? 오늘부터는 나머지 반 지지 12글자를 배울 거야. 지지는 천간보다 훨씬 재밌어. 왜냐고? 글자마다 동물이 붙어 있거든. 그냥 동물 캐릭터가 아니야. 각각의 동물에는 시간, 계절, 방위, 에너지가 다 녹아 있어. 12글자를 이해하면 사주 8글자의 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자, 첫 번째 지지 자수부터 시작하자. 12지지에서 자는 쥐를 상징해. 그런데 왜 하필 제일 첫 번째 동물이 쥐일까? 크고 힘센 호랑이도 있고 용도 있는데 말이야. 여기에 아주 재밌는 이유가 있어. 지지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일단 자수부터 파헤쳐 보자. 자는 원래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를 본떠 만든 글자야. 두 팔을 벌리고 꼬물거리는 아기의 모습이야. 생명이 처음 시작되는 순간 그게 자의 본질이야. 사주 명리에서는 여기서 의미가 확장돼서 한겨울 땅 속에 숨어있는 씨앗, 곧 터질 준비를 하는 생명의 에너지로 해석해. 음양으로 보면 자수는 양이야. 한겨울이고 조용하게 숨어있는데 왜 양이냐고? 바로 거기서 포인트야. 한겨울 동짓날, 지지 중에 자수는 음이 극에 달해 양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야. 겉은 차갑고 고요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봄을 향한 에너지가 꿈틀대기 시작해. 씨앗이잖아. 자수는 오행 중 수야. 임수와 마찬가지로 물에 속하지만 임수가 거대한 강이라면 자수는 땅속 깊이 흐르는 지하수야.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물이지. 자수는 한겨울, 정확하게는 동지 무렵을 나타내.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해. 가장 어두운 순간이 동시에 빛이 돌아오는 시작점인 거야. 멋있지 않아? 자수는 정북 방향을 가리켜. 나침반의 정북쪽. 가장 춥고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한 방향이야. 자수의 색은 검은색이야. 한겨울 새벽 하늘, 깊은 우물 속 어둠 그 깊고 고요한 검은 빛이야. 자수는 밤 11시 반부터 새벽 1시 반까지를 담당해.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깊은 시간이야. 쥐는 바로 이 한밤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 어둠 속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력, 좁은 틈도 뚫고 나가는 적응력 그게 자수의 성질과 딱 맞아. 자는 총 3획이야. 가로 획을 먼저 긋고 세로로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살짝 아래로 퍼지게 마무리해. 갓난아기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느낌으로 써봐. 요약해볼까? 자수는 한밤중의 씨앗,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빛, 땅속 지하수, 북쪽의 깊은 고요함. 이 모든 게 자수 하나에 다 담겨 있어. 자수 쓰기 한 번 더 연습해보고 다음은 두 번째 지지 축토로 넘어가자. (12지지에서) 축은 소를 상징해. 소는 화려하지 않아. 말처럼 빠르지도 않고 용처럼 신비롭지도 않아. 근데 밭을 가는 건 소야. 무거운 걸 끄는 것도 소야. 조용히 묵묵히 끝까지. 그 힘이 바로 축토야. 축은 원래 손으로 무언가를 꽉 움켜쥔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야. 놓지 않겠다는 의지. 꽉 붙잡고 버티는 힘. 사주 명리에서는 이게 겨울과 봄 사이 굳어있는 땅을 버텨내는 흙의 에너지로 확장돼. 축토는 음이야. 안으로 응축하고 차곡차곡 쌓아두는 에너지야. 드러내지 않지만 내면에 엄청난 힘을 저장하고 있어. 축토는 오행 중 토야.
무토가 넓은 평원의 흙이라면, 기토가 논밭의 부드러운 흙이라면, 축토는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흙이야. 딱딱하고 차갑지만 봄이 되면 그 안에서 새싹이 터져 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 축토는 늦겨울, 절기로는 대한 무렵이야.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 근데 이 추위를 버텨야 봄이 와. 축토는 그 인내의 시간이야. 축토는 북동 방향이야. 북쪽의 차가움에서 동쪽의 생명력으로 막 전환되려는 방향이야. 축토의 색은 노란색 혹은 황토색이야. 얼어붙은 겨울 흙의 탁한 황토빛이야. 새벽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를 담당해. 소는 이른 새벽에도 묵묵히 일어나 일을 시작해. 꾸준함과 인내의 상징이야. 축은 총 4획이야.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가로 획들을 균형 있게 배분하면서 써. 무겁지만 안정된 소의 몸집을 떠올리며 써봐. 얼어붙은 겨울 흙, 묵묵한 인내, 조용히 쌓아두는 힘, 봄을 기다리는 씨앗의 집. 다음은 세 번째 지지 임목으로 넘어가자. 임목은 호랑이, 봄의 폭발적인 시작인 거야. 12지지에서 이는 호랑이를 상징해. 자, 생각해봐. 한겨울 내내 꽁꽁 얼어있던 땅이 어느 순간 쩍 하고 갈라지면서 새싹이 올라오는 순간, 그 폭발적인 첫 번째 에너지가 임목이야. 호랑이처럼 갑자기 강하게. 이는 원래 화살을 활시 위에 걸어 힘껏 당기는 모습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어. 잔뜩 당겨진 활 쏘는 순간의 폭발력. 봄이 시작되는 에너지가 딱 이 느낌이야. 임목은 양이야. 봄의 시작, 폭발적으로 뻗어나오는 에너지. 안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와. 임목은 오행중 목이야. 천간의 간목과 비슷해. 큰 나무 굵은 기둥의 성질이야. 실제로 사주에서 임목과 간목은 서로 굉장히 친한 관계야. 임목은 초봄, 절기로는 입춘 무렵이야. 새해의 시작, 봄의 공식 출발점이야. 아직 쌀쌀하지만 생명의 기운이 터져 나오는 시기. 임목은 동북 방향이야. 북쪽의 겨울 기운과 동쪽의 봄 기운이 만나는 지점이야. 임목의 색은 초록색, 연두색이야. 갓 피어오른 새싹의 색이야.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를 담당해. 날이 밝기 직전 세상이 조용한 시간. 근데 이 시간에 호랑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대. 호랑이는 봄처럼 강하고 갑작스러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잠자던 겨울을 깨우는 힘이야. 이는 총 11획이야. 지지 중에 획이 꽤 많은 편이야. 천천히 구조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균형 있게 배분해서 써.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쓰다 보면 강인한 호랑이의 힘이 느껴질 거야. 봄의 폭발적 시작, 호랑이의 힘, 새벽의 에너지, 동북쪽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력이라는 것 기억해. 다음은 네 번째 지지 묘목으로 넘어가자. 12지지에서 묘는 토끼를 상징해. 임목이 호랑이처럼 강하게 봄의 문을 열었다면 묘목은 토끼처럼 폴짝폴짝 가볍고 자유롭게 봄을 즐기는 에너지야. 묘는 원래 두 짝의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린 모습이야. 꽉 닫혀있던 문이 양쪽으로 완전히 열리는 것, 그게 봄의 완성이야. 온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지. 묘목은 음이야. 활짝 열리긴 하지만 부드럽고 섬세한 방식으로 열려. 천간의 을목과 비슷한 성질이야. 유연하고 부드럽게 자라는 식물이지. 묘목은 오행중 목이야. 임목이 굵은 나무라면 묘목은 덩굴, 꽃, 풀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목의 기운이야. 묘목은 정봄, 절기로는 춘분 무렵이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완전히 봄이 무르익은 시기야. 묘목은 정동이야. 해가 정확히 떠오르는 방향. 새 출발, 새 시작의 에너지야. 묘목의 색은 초록색, 연두색이야. 새벽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를 담당해. 해가 막 뜨는 시간. 하루의 새로운 시작이야. 토끼는 조용하지만 빠르고 부드럽지만 생명력이 넘쳐. 묘목의 성질과 딱 맞아. 묘는 총 5획이야.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되듯이 균형 있게 쓰는 게 포인트야. 양쪽 문이 열리는 느낌으로. 봄의 완성, 활짝 열린 문, 부드럽고 섬세한 생명력, 새벽 해돋이의 에너지인 거야. 다음은 5번째 지지 진토로 넘어가자. 12지지에서 지는 용을 상징해. 12동물 중 유일하게 실존하지 않는 동물이야. 왜 하필 용일까? 용은 하늘과 땅을 오가고 물과 불을 동시에 품는 존재야.
그 신비롭고 폭발적인 에너지가 바로 진토야. 진은 원래 조개나 낫, 농기구를 본떠 만든 글자야. 농사를 시작하는 계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때야. 사주 명리에서는 여기서 변화와 돌파의 에너지로 확장돼. 진토는 양이야. 강하고 폭발적으로 뻗어나오는 에너지야. 용처럼 거침없이 하늘로 솟구치는 힘이지. 진토는 오행중 토야. 그런데 진토는 그냥 흙이 아니야. 봄의 기운을 잔뜩 머금은 촉촉한 흙이야. 온갖 수분과 생명력이 가득 담긴 흙이라서 12지지 중에서도 가장 변화무쌍한 토라고 해. 진토는 봄의 끝자락, 절기로는 청명고구 무렵이야. 봄이 최고조에 달하고 여름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에너지야. 동남 방향이야. 봄 동쪽에서 여름 남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이야. 진토의 색은 노란색, 황토색이야. 하지만 약간 촉촉하고 생동감 있는 황토야. 오전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를 담당해. 하루 중 에너지가 활발하게 올라오는 시간이야. 용은 변화와 초월의 상징이야. 물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 진토의 폭발적인 변화 에너지와 딱 맞아. 진은 총 7획이야. 획 구성이 조금 복잡하니 천천히 순서를 익혀. 용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생각하며 써봐. 봄의 끝자락 폭발적 에너지, 신비로운 용의 힘, 촉촉하고 생명력 넘치는 흙, 변화와 돌파로 기억해. 다음은 6번째 지지 사화로 넘어가자. 12지지에서 사는 뱀을 상징해. 뱀이라고 하면 좀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양에서 뱀은 지혜와 신비의 상징이야.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변화, 그리고 은밀하지만 강렬한 열기, 그게 사화야. 사는 원래 뱀이 다리를 틀고 있는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야. 조용히 웅크리고 있지만 언제든 튀어오를 준비가 된 그 모습이야. 사화는 음이야.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아. 하지만 내면에 강한 열기를 품고 있어. 천간의 정화처럼 조용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야. 사화는 오행중 화야. 병화가 태양이라면, 정화가 촛불이라면 사화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지열 같은 불이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뜨거워. 사화는 초여름, 절기로는 입하 무렵이야. 봄이 완전히 지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야. 사화는 남동 방향이야. 열기가 모이기 시작하는 방향이야. 사화의 색은 붉은색, 진한 적색이야. 강렬하지만 숨어있는 붉은 빛이야. 시간 오전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를 담당해. 하루가 본격적으로 활기뛰는 시간이야. 뱀은 차갑게 보이지만 뱃속에 열을 품고 있어. 은밀하고 집중적이고 깊어. 사화의 성질과 딱 맞아. 사는 총 3획이야. 뱀이 따르를 틀듯이 획이 감기고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써. 초여름의 은밀한 열기, 뱀의 지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오르는 불, 깊고 집중적인 에너지인 거지. 다음은 7번째 지지 5화로 넘어가자. 5화는 말, 한낮의 태양처럼 타오르는 불이지. 12지지에서 오는 말을 상징해. 정오라는 말 들어봤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야. 낮 12시. 해가 가장 높이 뜬 그 순간이 5화야. 말처럼 뜨겁고 빠르고 자유로운 에너지. 오는 원래 방아를 찢는 절국공이를 본떠 만든 글자야. 위아래로 힘차게 움직이는 에너지,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이야. 사주 명리에서는 이게 가장 강렬한 불의 에너지로 확장돼. 5화는 양이야. 천간의 병화처럼 바깥으로 강하게 퍼져나가는 에너지야. 한낮의 태양처럼 숨을 곳이 없어. 강렬하고 드라마틱해. 5화는 오행중 화야. 12지지 중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글자야. 사화가 은밀한 지열이라면 5화는 한낮에 자결하는 태양 그 자체야. 5화는 한여름, 절기로는 하지 무렵이야.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 가장 뜨겁고 강렬한 에너지의 정점이야. 5화는 정남이야.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방향이야. 5화의 색은 붉은색이야. 4화의 붉은빛보다 더 밝고 강렬한 빨강이야.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색이야. 낮 11시 반에서 오후 1시 반까지를 담당해. 정오가 바로 낮 12시야. 말은 빠르고 자유롭고 뜨거워. 초원을 질주하는 말의 에너지가 5화야. 오는 총 4획이야. 가로 획 2개와 세로 획이 조화를 이루겠어. 힘차고 균형 잡힌 느낌으로.
한낮의 태양, 가장 강렬한 불, 말의 자유로운 에너지, 정남 쪽의 뜨거운 기운. 잊지 마. 다음은 8번째 지지 미토로 넘어가자. 12지지에서 미는 양을 상징해. 오화가 한낮 태양이었다면 미토는 그 뜨거운 여름이 서서히 식어가는 오후야. 양떼가 노을 속에 풀을 뜯는 평화롭고 달콤한 시간, 그게 미토야. 미는 원래 나무의 잎과 가지가 무성하게 자란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야. 다 자랐지만 아직 결실을 맺기 전 풍성하지만 미완성인 상태야. 아직 미라는 한자어가 여기서 나온 거야. 미토는 음이야. 뜨거움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안으로 수렴하기 시작하는 에너지야. 미토는 오행 중 토야. 진토가 촉촉한 봄 흙이라면 미토는 뜨거운 여름 햇볕에 바짝 달궈진 흙이야. 건조하고 따뜻해서 무언가를 빨리 익히고 말리는 성질이 있어. 미토는 늦여름, 절기로는 소서돼서 무렵이야. 여름의 열기가 최고조를 지나 조금씩 변화하는 시기야. 미토는 남남서 방향이야. 뜨거운 남쪽에서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방향이야. 미토의 색은 노란색 황금빛이야. 늦여름 들판에 드리운 따뜻한 황금색이야. 오후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를 담당해. 점심 먹고 나른해지는 그 오후 시간이야. 양떼가 풀 뜯는 한가한 시간이랄까? 양은 온순하고 무리를 좋아하고 부드러워. 달궈진 땅에서 조용히 풀을 뜯는 여유로운 에너지야. 미는 총 5획이야. 목과 비슷해 보이지만 위에 가로 획이 하나 더 있어.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달궈진 여름 흙, 양의 온순한 에너지, 여름의 여운, 풍성하지만 미완성인 상태로 기억해. 다음은 9번째 지지 신금으로 넘어가자. 신금은 원숭이, 가을을 여는 날카로운 금속이지. 12지지에서 신은 원숭이를 상징해. 원숭이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 재빠르고 손재주 좋고 눈치 빠르지? 신금의 에너지가 딱 그래. 빠른 판단, 날카로운 결단, 정밀한 행동인 거야. 신은 원래 번개가 구불구불 내리치는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야. 번쩍 하고 순식간에 내리치는 번개, 그 순간적인 결단력과 날카로움이 신금의 본질이야. 신금은 양이야. 강하게 드러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에너지야. 천간경금의 지지 버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신금은 오행 중 금이야. 경금이 크고 거친 쇠붙이라면 신금은 그보다 좀 더 정밀하고 실용적인 도구 같은 금속이야.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담긴 단단한 금속이지. 신금은 초가을, 절기로는 입추쳐서 무렵이야. 여름의 열기가 꺾이고 처음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시기야. 신금은 서남 방향이야. 여름 남쪽에서 가을 서쪽로 넘어가는 방향이야. 신금의 색은 흰색 은빛이야. 서늘하게 번쩍이는 금속의 빛이야.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를 담당해. 오후 늦게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이야. 원숭이는 눈치 빠르고 재빠르고 적응력이 뛰어나. 번개처럼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여. 신은 총 5획이야. 가운데 세로 획이 핵심이야. 위아래로 균형 있게 뻗어나가는 느낌으로써 초가을의 서늘한 금속, 번개 같은 결단력, 원숭이의 빠른 손재주, 서남 쪽의 변화 에너지라는 것 잊지 마. 다음은 10번째 지지 유금으로 넘어가자. 유금은 닭, 완성된 가을의 맑고 정제된 빛이야. 12지지에서 유는 닭을 상징해. 닭은 새벽을 여는 존재야. 하지만 유금이 담당하는 시간은 오히려 이른 저녁이야. 왜냐고? 유금은 새벽의 시작이 아니라 하루의 완성, 수확의 순간이거든. 가을의 결실처럼 딱 완성된 에너지, 그게 유금이야. 유는 원래 수랑아리를 본떠 만든 글자야. 곡식을 수확해서 술을 빚는 것, 한 해의 결실을 저장하는 행위야. 그래서 유금은 완성, 수확, 정제의 의미를 담고 있어. 유금은 음이야. 내면으로 수렴하고 정밀하게 완성을 추구하는 에너지야. 천간 신금의 지지 버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유금은 오행 중 금이야. 신금이 날카로운 도구라면 유금은 보석, 장신구처럼 이미 완성된 금속이야. 가을의 서늘하고 청명한 기운이 담긴 정제된 금속이지. 유금은 정가을, 절기로는 추분 무렵이야. 낮과 밤의 길이가 다시 같아지는 날. 가을이 무르익은 정점이야. 유금은 정서야. 해가 정확히 지는 방향. 수확과 마무리의 에너지야.
유금의 색은 흰색 은빛 투명한 빛이야. 춥은 무렵 높고 맑은 하늘빛이야.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를 담당해. 하루가 마무리되는 저녁 무렵이야. 닭이 회를 치는 시간이야. 닭은 규칙적이고 질서 있고 완성도를 중요시해. 새벽을 여는 것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닭이야. 유는 총 7획이야. 항아리 형태를 상상하며 안을 꼼꼼히 채우는 느낌으로 써봐. 가을의 완성, 수확의 에너지, 정제된 보석 같은 금속, 정서 쪽의 마무리 기운이지. 다음은 11번째 지지 술토로 넘어가자. 술토는 개이고 가을을 지키는 충직한 수호자야. 12지지에서 술은개를 상징해. 개는 뭐가 제일 특징이야? 주인에 대한 충성과 경계심이지. 술토는 가을이 끝나고 겨울을 앞두고 모든 것을 지키는 에너지야. 수확한 것들을 잘 지키고 문을 닫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야. 술은 원래 도끼나 무기를 본떠 만든 글자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힘이야. 사주 명리에서는 이게 수호, 경계, 수렴의 에너지로 확장돼. 술토는 양이야. 강하게 드러나며 지키는 에너지야. 경계하고 수호하는 힘은 드러낼수록 강해지거든. 술토는 오행 중 토야. 밑토가 달궈진 여름 흙이라면 술토는 건조하고 단단하게 굳은 가을 흙이야. 수분이 빠져서 딱딱하지만 무언가를 강하게 지켜내는 흙이야. 술토는 늦가을, 절기로는 한로 상강 무렵이야.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 겨울의 문턱이야. 술토는 서북 방향이야. 가을 서쪽에서 겨울 북쪽로 넘어가는 방향이야. 술토의 색은 황토색, 갈색이야. 가을 낙엽지고 난 땅의 색이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를 담당해. 하루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초저녁이야. 개가 집을 지키기 시작하는 시간이야. 개는 충직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인을 지켜. 술토의 수호 에너지와 딱 맞아. 앞서 무토를 배울 때 잠깐 나왔지? 무토와 술토의 차이. 무토의 글자에 획 하나가 추가된 것, 즉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글자. 그게 술토인 거야. 술은 총 6획이야. 무토보다 획이 하나 더 있어. 마지막 획을 빠뜨리지 않게 주의해. 늦가을의 단단한 흙, 서북 쪽의 마무리 힘, 경계하고 지키는 토. 다음은 드디어 마지막 해수로 넘어가자. 해수는 돼지이고 한겨울 직전 모든 것을 품는 마지막 물인 거야. 12지지에서 해는 돼지를 상징해. 돼지는 12동물 중 마지막이야. 그 끝을 담당하고 있어. 그런데 끝이 곧 시작이잖아? 해수가 끝나면 다시 자수가 시작돼. 그래서 해수는 마무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씨앗이야. 해는 원래 씨앗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된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야. 겉으로는 닫혀있지만 안에는 다음 생을 준비하는 생명이 있어. 마지막이지만 동시에 다음의 시작이야. 해수는 음이야. 안으로 깊게 수렴하는 에너지야.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는 힘이지. 해수는 오행 중 수야. 개수가 이슬과 샘물이라면, 임수가 강과 바다라면 해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혹은 대지를 적시는 자연수야. 깊고 순수하고 자연 그대로의 물이야. 해수는 초겨울, 절기로는 입동소설 무렵이야. 가을이 완전히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야. 모든 것이 쉬고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야. 해수는 북북서 방향이야. 가을 서쪽에서 겨울 북쪽로 완전히 진입하는 방향이야. 해수의 색은 검은색, 짙은 남색이야. 초겨울 밤하늘의 깊고 짙은 어둠이야. 저녁 9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를 담당해. 하루가 완전히 끝나가는 시간이야. 자기 직전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야. 돼지는 많이 먹고 많이 저장하고 에너지를 가득 품어. 겨울을 앞두고 모든 것을 흡수하고 품는 해수의 성질과 딱 맞아. 해는 총 6획이야. 획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써봐. 씨앗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느낌으로. 초겨울의 순수한 물 돼지의 포용 에너지,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 씨앗 속 잉태된 생명이 해수인 거야. 와, 드디어 지지 12글자를 모두 배웠어? 자부터 해까지 12동물이
12계절과 시간과 방위와 에너지를 담고 있어. 이제 천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 총 22글자를 다 배웠어. 사주 명리의 뼈대가 완성된 거야. 다음 시간에는 이 천간과 지지가 만나서 어떻게 사주 내기둥을 만드는지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대해 배워볼 거야. 그때까지 오늘 배운 지지 12글자, 동물과 함께 꼭 기억해줘.